지금 한참 의료기기 회사에서는 한동안은 QA 담당자가 굉장히 인기였어요. ISO 13485, 그러니까 ISO 규격 중에 의료기기에서 필수로 해야 되는 게 ISO 13485라는 의료기기 기준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법을 대신하는 요 기준을 2016년도에 그 개정이 되면서 의무 그 유예기간 3년이 지나서 작년까지, 5월까지죠. 올해까지 그걸 준비해서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다 보니 QA의 문서관리 담당자, 문서를 잘 작성하시는 분들이 풍기해요. 이력서만 내면 경력만, 의료기기 경력만 조금 있다 그러면 나 문서관리 해봤어요 라고 하면 진짜 잘 팔렸어요. 남의 회사에서도 내가 저기 어디에다가 나 이직할 거야 라고만 해도 그래? 너 자리 많아? 라고 할 정도로 한동안 난리였어요. 지금은 인허가 담당자, RA 담당자가 난립니다. 왜? 유럽의 CE가 MDD라고 하는 메디컬 디바이스 디렉티브라고 하는 고시 형태에서 2020년 5월 26일부터 의무적으로 법으로 바뀝니다. 레귤레이션으로 법으로 바뀌면서 인허가 법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강제 조항이 돼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 이제는 RA 쪽이 저희도 다 바뀌어가지고 다 떠났어요. 조금만 돈 많이 준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3년 사이에 저희 품질 본부내에 주로 있는데 품질 관리 직원들, 실험하는 직원들 빼고 QA 쪽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이 굉장히 많은 시기예요. 어느 쪽이 됐든 지금 전부 다 MDR이라고 하는 유럽의 법규를 준비하는 거에 핫한 이슈 사항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냥 SGS에, 저희가 MB기관이 SGS예요. SGS에서 교육받은 거를 그쪽에 저희가 자료를 써도 된다라고 하는 양해를 받고 제가 그냥 카피했어요. 저거를 다 쳐서 넣기에는 너무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갖다 뭐 어디다 쓰실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쓴 거고요. 만약에 인허가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 나는 이런 기술문서 이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긴 이유가 몇 년 전에 그 여자들 그 미용 성형으로 쓰여지는 인공 유방에 실리콘이 있었어요. 이 실리콘을 누군가 쓰고 부작용이 생겼어요. 이거를 유럽에서는 그동안에 자기 자체적으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원료는 이렇고 이런 걸 쓰고 제조공법은 이렇고 그래서 기술문서를 작성을 하면 MB기관에서 와가지고 인증기관에서 와서 기술문서만 심사하고 이거를 통과시켜줬어요. 근데 부작용이 생겼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공업용 실리콘을 쓴 거예요. 의료용 메디컬 디바이스용으로 쓴다고 했는데 이걸 안 쓰고 제조를 했어. 이게 프랑스에서 문제가 됐고 리콜을 하라고 그래서 제조회사는 리콜하고 얘네는 리콜하다가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회사가 파산이 돼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 유통업체들이 내가 남았잖아. 나 이거 없어지면 회사는 없어졌고 제조회사는 문 닫아 버렸고 손해가 가니까 이걸 싸게 판 거예요. 그냥 유통한 거야. 나 싸게 줄게. 괜찮아. C 된 거야. 이러면서 팔았어요. 그래서 계속 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일이 커졌어요.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긴 이후에 그래서 유럽에서
불시에 감사를 해서 불시 들어가가지고 잘 쓰고 있는지, 기술문서대로 쓰고 있는지 불시 감시 제도가 생겼고, 이거에서 더 발전이 돼서, 자,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니네가 공개적으로 미국 FDA처럼 어떠한 규제기관에 등록을 하라라고 하는 강제조항의 법규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게 2017년도에 법규가 발의가 됐고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서 이제는 내년도 2020년 5월 26일부터는 강제입니다. 그래서 각 의료기기 회사에서는 유럽에 판매를 하려면 이제부터 신규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 5월 26일부터 신규 품목에 대해서는 다 법규 적용을 해야 돼요. 이제는 그냥 내가 기술문서 자체 선언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강제로 우리나라 식약처에 등록하듯이 법규에 적용돼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체크해야 될 체크 항목도 46개에서 126개로 늘어나고요. 어마어마하게 법규사항도 강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럼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강제라는 게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법이. 자, 그러면 이제 법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강제가 된다는 거. 법, 무서운 게 뭐예요? 법. 안 지키면 어떤 제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벌금을 물리든 구속을 시키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건 이제는 법규 관리자라는 게 따로 생깁니다. 품질 시스템에서는 품질 경영 대리인, 그래서 대표이사 혼자 뭔 일을 못하고 품질 경영 대리인이 시스템 운영하는 권한을 주듯이 이제 법제화 되면서 법에 대해서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세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혼자 외롭지 않게 법 규제 담당도 같이 이제 구속이 됩니다. 법을 안 지키면. 대표이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거 혼자 야 내가 하라면 해 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법제 담당이 생겨요. 또 하나, 이제는 거기에 해당되는 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이런 사람들도 전부 등록을 해서 같이 누가 판매하고 있고 누가 어떤 유통 경로가 되는지 이제는 유다메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산 시스템 아래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인터로조만 치면 누가 수입을 해서 최초 수입을 했고 누구가 판매하고 있는지가 다 보겠다는 게 이제 유럽의 법규의 주요 핵심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들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인허가를 하시는 인력들에 대해서 의료기기 회사들은 초비상이고 누군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다 그러면 너 내가 우리 회사 와 막 이거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러한 수요처로 공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법이면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법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강제예요, 강제. 그럼 뭐예요? 빨라요. 그 다음에 균일하게 적용이 돼요. 아큐브는 봐주고 존슨앤존슨은 봐주고 알코는 안 되고 바슈름은 봐주고 인터로즈는 안 되고가 아니고 전부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허가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물론 자료들이 더 많고 적음에 따라서 속도는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법이 되면서 더 빠르고 균일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 이제는 이게 공무원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나 수입업자나 전부 다들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이거를 관리하는 인력들도 필요하게 됐고요.
이러한 향후의 공통 기술 사양에 대해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검토하려다 보니 이제 폼이 생겼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회사는 이런 폼으로 들어오고 저 회사는 저 폼으로 들어오면 관리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 그래서 이러이러한 폼으로 만들어라고 해서 기준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폼이 생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경제 운영체들, 수입업자, 최초 수입업자, 판매업자를 어디다 넣느냐? 미국의 FDA 홈페이지 같은 유다메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해서 다 오픈이 됩니다. 자, 유럽에 그 유다메드라고 하면 뭘로 넣겠어요? 언어는. 맞습니다. 이제는 기술 문서, 모든 게 한국어와 영어에 공통으로 만들든지, 두 개의 언어로 만들든지, 아니면 영어로 하는 건 기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어보다 영어의 이제 중요성이 더 커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는 RA를 하시려면 영어는 필수가 좀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다. 제조자는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될 게 시장에서 내 제품이 나가가지고 시장에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또 정리해가지고 유다메드에 등록을 해야 돼요. 사후 시장 정보에 대한 것도 업로드해야 돼요. 사후 임상 정보에 대한 것도 업로드해야 돼요. 나는 우리 제품은 안정성을 지금 임상제가 저희 제품도 여기 단대병원에서 임상했다 그랬잖아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판매했더니 3년 동안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 없었어. 이런 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통계로 만들어서 업로드해야 돼요. 그거를 유럽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26일이지만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MB 기관에서 안 받아요. 저희도 비상이에요. 그래서 9월 달에 9월 말에 사후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사후심사라는 걸 받아요. 3년마다 정기심사가 있고 사후심사를 받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업로드에 대해서. 안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 저걸로다가 MDR로 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상인 거예요. 거긴 밤새워 가면 지금 기술문서 만들고 있어요. 올까지가 마지막이니까. 내년 1월부터는 안 받아요. 그래서 영어에 자신 있고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홈페이지 알려드렸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국 FDA go.k 저거 들어가시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미국 거나 유럽 게 이제 유사해져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는 캐치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수입업자도 이제는 내가 이제 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파는 제품이 어떤 문제가 있었어를 유다메드에다 업로드해야 돼요. 판매업자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공유방 제조 이랬는데 제조업체가 없어지니까 나 손해보기 싫어. 빨리빨리 내가 반값에 줄게. 야 싸게 줄게. 빨리 팔아.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 조항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는 예전에 미국은 FDA 가면 홈페이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미국 홈페이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FDA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식품, 의약품, 화장품, 그 다음에 의료기기 다 있어요. 어느 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로 리콜했는지, 무슨 일 때문에 행정처분 받았는지, 무슨 일 때문에 워닝을 받았는지 다 나옵니다. 그렇듯이 이제 유럽에서도 유다메드라는데 이런 것들을 정보를 다 넣고 다 오픈이 돼요. 예를 들면 존슨앤존슨이 리콜을 했어.
그러면 우리 회사 제품에도, 인터로즈 제품에도 존슨앤존슨하고 같은 그런 유사한 그런 제품이 있어. 그러면 아큐브에서는 왜 얘가, 존슨앤존슨에서는 왜 리콜했는지를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우리 거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거를 미국 홈페이지 FDA 들어가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유럽도 이런 걸 하겠다는 거고,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다 다 올리라는 거예요. 모든 회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안 되겠구나. 저기에 이제 자격을 인증받으면, 우리도 여기 하고 있으면 쿠퍼 것도 볼 수 있고요. 존슨앤존슨 것도 볼 수 있고요. 알콘 것도 볼 수 있고요. 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친구가 인토로즈 것만 팔겠다고 우리 대리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우리 것만 파는 게 아니야. 쿠퍼 것도 팔고 있어, 살짝. 그래도 몰라요. 내가 이 친구 파는 이걸 다 조사하지 않는 한은 몰라. 근데 이제는, 자, 그 친구를 치면 어느 회사 거를 다 취급하고 있는지, 너 왜 거짓말했어? 계약 위반이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제는 홈페이지에서 업로드가 되고 자기 스스로 해라 라고 하는 걸 법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등록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무서워요. 제품 등록은 물론이고 이제는 라벨이 되어지는데, 제조에서, 저희 회사에서 원료는 뭘 썼고 기계는 어떤 기계를 써서 이런 제조 이력 플러스 이 제조 이력을 가지고 어디에 판매되어 있어 라고 하는 제품 추적을 할 수 있는 걸 UDI라고 얘기하거든요. 요 UDI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품을 샀어. 지금 미국은 그렇게 해요. 여기에 바코드가 있어요. 이 바코드를 미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코드를 치면 제조 이력과 판매 유통 이력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유럽에서도 저거 한다는 거예요. 한국도 내년부터 합니다.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 들어가면 거기에 내년부터, 내년 7월 1일부터 한국도 등급별로 4등급, 3등급, 2등급 이렇게 해서 2등급은 저희 같은 경우 2021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제조 이력이랑 판매 등록 이력을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제대로 된 인허가 된 제품이 아니야를 여기에 있는 바코드를 그런 정보원에 들어가서 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오픈된 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 식품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나 이런 인허가 된 제품에서 판 거 바코드 왜 찍어서 하면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의료기기에선 이렇게 공개된, 오픈된 데에다가 이제는 올린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조업체나 판매업자가 스스로. 국가기관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만 자료 카피해 갖고 이제 감시가 나옵니다. 또 가끔 문제는 이런 걸 다 등록하니까 시장에 있는 것도 수거 검사를 합니다. 이제 품질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대충 할 수가 없어요. 대충이란 게 이제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제조, 판매, 수입업자 모든 걸 다 등록하고, 임상에 대해서도 내가 임상한 거는 우리는 몇 명을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임상을 했었다 라고 하는 거를 서머리 해갖고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유럽에서는 문제 없었는데 한국 내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수거했었어요. 이 제품과 유사한 거를 라고 하는 이러한 안전에 대한 사후 임상정보에 대한 것들도 전부 업로드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일본 나가서 문제 있었어. 이것도 한국에도 신고해야 되고 유럽에도 신고해야 되고 미국에도 신고해야 돼요. 한번 문제 생기면 이제 다각도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다 안전 검사들 하잖아요. 저희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도 숫자가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팔리잖아. 우리 한 팩만 팔아도 30개거든요. 일회용 같은 거는. 그럼 개수를 보면 30개야. 한 팩이지만. 그러면 연간으로 보면 몇 개겠어요? 저희가 한 달에 판매하는 것도 억 단위로 제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회에서 콘택트 렌즈는 항상 1순위로 보고를 해야 돼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얘는요. 그래서 분기마다요. 수거 검사해 갔고요. 몇 개 업체 행정처분했어요. 이런 걸 해요. 자, 이런 데서 걸렸어.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유럽에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지만 우리 한국식약처에서 이런 걸로 문제 있었어도 유럽에다도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허가 담당해야죠. 또 시장에 나는 여기 이런데 팔고 있어. 니네 말고도 팔고 있어. 이런 시장 조사도 해야 돼요.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등성. 우리만 독특한 게 아니고 얘네 이러이러한 유사한 게 있어 라고 하는 동등성 평가도 같이 다 조사해서 업로드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즐겁죠. 기회가 많아요. 그죠? 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 이제 머리가 아파요. 또 이러한 인재를,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각 회사들마다의 과제고 이슈사항들이에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는 모든 것들을 바코드해서 네 스스로 갖다 넣어 라고 하는 제조 이력과 유통 이력을 전부 다 내 스스로 넣고 있습니다. 자, 심사기관은 그래서 지금 심사기관도 BSI라는 하나만 이걸 통과했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저희도 어느 MB기관으로 가야 될까 지금 고민해요. 왜? 심사기관도 이제는 대행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을 대행하잖아요. 공무원은 따로 있고요. 유럽에 따로 있고 각 나라의 제조업체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심사기관을 현재 45개가 있어요. 유럽에. 시 몇 번 이렇게 줄 수 있는 심사기관이 45개가 있는데 이거를 10개로 줄이겠다는 게 유럽의 방침이에요. 올 연말까지. 내년 5월 26일까지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기관들도 심사원들 자체도 이젠 봐주게 안 된다. 니네들도 실력 양성을 해라라고 해서 엄청 타이트하게 하고 있거든요. 코드 안 줍니다. 심사기관이 지금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상사태 있고 어쨌든 심사기관이 누가 되든 어쨌든 10개는 결정이 될 거니까 이걸 결정해서 제조업체들은 아까 만족하는 유럽에서 법으로 제정된 것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건가에 막 다들 빼쪽빼쪽 서 있어요. 우리도 품질본부 경영실 실장은 올해의 MB 목표가 내년 2020년도 5월까지 MDR을 딸 수 있는 기술문서 확보가 MBO예요. 연말까지 목표가. 그래서 이렇듯이 지금 완전 비상입니다. 그래서 MB기관이 감독하고 이런 것들이 3등급 같은 경우는 필수예요. 임상이. 삽입하는 거. 째고 수술 넣고 하는 건 전부 다 임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심사하는 사람들이 누가 심사하냐? 의사들이 합니다. MB기관들마다 의사들을 8명 이상들은 확보해야 돼요. 기술 문서를 의사들이 봐요. 그래서 임상 쪽은 지금 메이저가 뭐 4, 5개씩 나와요. 근데 다시 이제 메이저가 나오면 심사를 다시 받거든요. 심사 맨데이가 하루가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상. 요약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법으로 바뀌면서 MB기관에 대해서 보건당국이 강력한 통제가 들어갔고요.
이제 니들 맘대로 안 된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원하는 MB가 맘대로 할 수 없게끔 MB를 통제할 수 있게끔 강력한 통제가 들어간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는 제조업체의 심사기관이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를 하겠다. 제조업체부터. 그냥 제조업체 니들 나름대로 자체 선언하고 자체 하는 걸 안 하겠다. 우리가 승인해 주겠다라고 하는 강제적인 통제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임상과 사후 임상을 다 봐라. 임상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 우리 거랑 비슷한, 우리가 제일 큰 데가 존슨앤존슨이니까 존슨앤존슨에서 저희는요 존슨앤존슨과 매트리얼도 같고요, 제조공법도 같고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자도 같고요. 그래서 존슨앤존슨이 임상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상이 없었으니까 우리도 같아요 라고 해서 문헌 서치로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임상평가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제는 자, 어떻게 같아? 원제리의 퓨리티는 어떻게 같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게 동등 똑같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문헌으로 임상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제품 가지고 임상하는 게 제일 배속 편해요. 임상을 해봤더니 안전하고 효과도 나와요 라고 하는 거 방법 위에는 이제는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여기서 임상을 해야 돼.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기회가 많아져요. 회사는 그거를 CRO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통계를 할 수 있고 이걸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통계에 좀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CRO 쪽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CRO는 몸값 비쌉니다. 뭔지 아시죠? CRO는. 그래서 이제는 임상이 이렇게 의료기기에서도 필수사항이 됐어요. 그 다음에 모든 임상조사에 대한 허가 목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라. 유다메디의 전산 시스템에 올려라. 오픈하겠다. 이제 행정처분, 어느 나라에서고 행정처분 한번 받으면 사업 접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허가 담당은 허가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유지하는 것도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안 돼, 그냥 가 라고 해도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고 법적 근거를 들이밀어서 아니 되시옵니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인허가를 하실 분들은. 그만큼 주관과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주관 있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는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픈되니까. 허가를 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유지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CE에서 보면 분류등급은 내내 똑같아요. 1등급 4개죠. 내내. 우리나라도 4개. 단 여기에 2A, 2B 했을 뿐이야. 말장난이죠. 2B부터 저희 아까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3등급이거든요. 드립렌즈라고 하는 거. 낄 때 자고 자니까, 끼고 자니까, 눈 감고 끼고 자니까 12시간을 지날 수 있잖아요. 8시간 이상 끼고 자니까 얘는 임상을 해라. 우리나라에서는 3등급이에요. CE나 FDA에서는 2B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필수로 이렇게 중등급의 리스크지만 내가
잠재적인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등급에 해당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임상을 반드시 해야 돼요. 4등급 아까 중추신경, 인공심장, 생명 얘가 꺼지면 꺼져 이런 애들은 반드시 뭘 해야 돼? 임상해야죠. 안 하면 믿을 수 없잖아요. 8시간 있다가 꺼져버리면 어떡해. 그런 것 때문에 이 3등급에 해당되는 거는 하이리스크라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똑같습니다. 분류하는 거는. 자, 그러면 어떻게 분류하냐고 임상은. 의료기기는 제약도 먹어갖고 아니 주사제 이러면 빨리 돌아가시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은 등급이 높잖아요. 그렇듯이 의료기기에서도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60분 이내, 단기간으로 30일 이내, 그래서 2등급에 해당되는 것들, 단기간 내, 장기간 30일 이상 되는 것들이 2B 이상,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삽입 기간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비삽입인데, 아니면 채공삽입이냐, 구멍이 뚫린데, 아니면 외과적으로 수술을 째고 난 다음에 삽입하는 거냐. 자, 여기서 질문. 일회용과 콘택트 렌즈를 예를 들어서 일회용 콘택트 렌즈와 오늘 끼고 내일 케어 솔루션으로 닦아서 쓰는 애와 위험 등급이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일회용, 재사용. 일회용. 일회용이 등급이 더 높다. 재사용이 등급이 더 높다. 땡, 다 틀렸습니다. 일회용, 위험 등급이 높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의료기기에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사용했을 때 잠재적인 위험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위험 등급은 그런 식으로 분류한다는 거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다음에 재사용 여부 여기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용 부위가 중앙순환기 계통이냐 중앙신경 계통이냐 이거는 다 뭐가 됐든 엄청 등급이 높아지죠. 이건 다 3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적용되는 거에 따라서 기기가 저 혼자 쓰여지는 거냐 아니면 어떠한 연결된 액세서리로 분리해서 쓰는 거냐에 따라서도 분류 등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규칙 1에 의해서 규칙 2에 의해서 규칙 3에 의해서 이런 거에 따라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2A냐 2B냐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게 왜 달라져? 아까 말씀드렸죠. 등급이 높으면 실험해야 되는 항목 또 자료들 임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임상도 사전 임상과 사후 임상을 해야 돼? 의약품에 따라서도 신규 물질이면 1상, 2상, 2상, 3상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의료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등급이 낮으면 2A야. 그러면 유효성만 보면 돼요. 안전성은 안 봐도 돼. 근데 3등급에 죽을 수 있어. 그러면 부작용도 보고요. 3상 임상 똑같습니다. 동물한테 먼저 해보고요. 얘 죽었어 안 죽었어 뭐 이런 거 동물 먼저 해보고 부작용이 있나 없나 이런 거 해보고 최종으로 사람한테 하는 거지. 근데 콘택트 렌즈는 굳이 동물한테 토끼한테 너 껴보고 난 다음에 너 시력 교정 돼? 안 돼? 토끼 보고 알아볼 수도 없잖아. 잘 측정도 안 돼요. 얘는 다 입증된 거니까 등급이 낮으니까 사람한테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효성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항목이. 그래서 우리 제품은 어디에 해당돼? 어느 등급에 해당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누가 한다? 누가 할 것 같아 이거? 네? 누가 할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얘기해보세요. 누가? 사장님? 연구소장?
품질본부장, RA 담당자. 맞아요. RA 담당자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고, 위에서는요, 봐주기는 하죠. 결제할 때. 최종의 승인에 승인자가 책임져야 되는 건 맞아. 그렇지만 이런 모든 실무들은 담당자가 해요. 그래서 어떤 인재를 뽑느냐 되게 회사들은 고민을 하는 거고. 재밌죠? RA 하실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의료기기에 이런 거에 여러분들의 몸값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엄청 재밌잖아요. 이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공이라고 이게 구멍 뚫린 데예요. 예. 얘는요, 어디만 닿아요? 여기만 닿잖아. 그래서 이건 1등급이에요, 안경은. 도수 안 맞으면 빼버리면 돼. 렌즈도요, 도수 안 맞는 거 위에 뭐가 있을까요? 충혈돼? 안 돼? 그러면 빼면 돼요. 빼면 한 이틀 인공 눈물 넣고 저기 하면 나아지잖아요. 그래서 2등급이에요. 근데 째고 여기다 삽입했어. 내가 뺄 수 있어요? 안 되죠? 누가 해줘야 돼? 의사가. 그러면 4등급이에요.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하고 꿰매시는 분, 이런 일을 해야 되면 4등급이에요. 또 이걸 수술해갖고 껴놨더니, 백내장 같은 거 수술해놨더니, 아, 얘가 독성이 있어갖고 세포가 죽는지 안 죽는지 정기검진 오라고 그러잖아요. 의사가 판단해요. 그런 건 4등급이에요. 아유에 우리 노인, 왜 엄마 아빠들 가면 요즘엔 백내장 엄청 하잖아요. 다 4등급이에요. 수술하고 째고 넣잖아. 그래서 같이 천공되어 있는데도 어떤 데냐에 따라 틀려요. 자, 여러분들 위 내시경 해보신 분? 위 내시경 안 해봤어요? 아, 젊은 친구들이 안 해봤구나. 건강검진 가면 여기다가 위 내시경 해서 이렇게 해갖고 위 막 봐요. 창작, 대장 내시경 항문으로 넣어가서 막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해가지고 봐요. 자, 이거 몇 등급일까요? 구멍 뚫린 데로 들어가잖아. 몇 등급일까요?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이에요. 왜? 왜요? 구멍이 뚫린 것 중에, 자, 어디? 이게 점막하고 항문을 뺀 위는, 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세포가 여기는 강한가 봐요. 그리고 또 위 내시경을 아까 몇 분? 1시간 여기 60분 이내면 등급이 1등급이에요. 그래서 위 내시경은 단기간에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걔네는? 알코올로 이렇게 닦습니다. 가끔 왜 잘 멸균 안 했다고, 살균 안 했다고 방송에 나오잖아요. 위에 남 이렇게 한 거에 뭐 이렇게 침 같은 거 묻어 있고 막 잘 그거 닦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리스크는 훨씬 적죠, 위험 요소는. 그래서 이런 게 달라집니다. 재밌죠? 그래서 능동의료기기, 나 혼자 움직이는 애들도, 자, 이거에 따라서 에너지 투입하는 교환이 의도된 능동의료기기냐, 진단 모니터링을 하는 거냐, 단순히 그냥 치료 목적 의도가 간접적인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되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일 높게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거를 움직이는 애, 쿵착쿵착 뭐 움직이는 거를, 얘가 수dob되면 혈액을 투석해야 되는데 얘가 소프트웨어가 잘못됐어. 이러면 등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부속이지만.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는 적합성 절차에 의해서는 예전에는 1등급 같은 경우는 아까 이런 거 안경 같은 거는 심사기관이 간섭 안 해요. 그냥 우리가 제조회사에서 자가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1등급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품질관리를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가선언을 해서 대표이사 승인받고 아니면 품질경영대리 승인해서 나가면 돼. 근데 자, 2A 멸균 제품부터 2A지만 멸균을 해야 돼. 그런 애들은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면 주사기에서도 두 종류가 있죠. 주사기가 뭐하고 뭐? 주사기만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 니들이 있죠. 자, 니들은 두 가지 다 의료기기지만 등급이 달라져요. 니들은 어디를 뚫고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2B입니다. 니들은 주사기만은 얘는 2A예요. 부속이니까. 근데 얘를 니들은 여길 뚫고 들어가는 애니까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니들을 별도로도 많이 등급을 받습니다. 개별로.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멸균이나 측정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부터는 이제는 자가선언이 아니라 적합성을 근거로 해서 MB기관이 관여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강화가 되다 보니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나 이런 데서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직원들 교육부터 해서 여기에 맞는 이런 준비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막 비상이에요, 지금. 교육도 엄청 보내고. 근데도 사람은 항상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참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요즘에 기관에서 교육들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SGS나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인허가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하셔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런 거에 내가 자신 있고 이런 거에 알아본 게 있습니다라는 거를 좀 배양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